친구들과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마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향했던 채원양.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6차선 도로를 쭉 따라가면 집이라 채원양은 평소처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큰 길을 따라 20분 넘게 걸어가던 그때 맞은편 도로를 걸어가던 한 남학생. 마침 그는 채원양의 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12시쯤 전화하고 있었는데 여자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러서 통화 중이던 휴대폰 너머로 살려달라는 여성의 비명이 생생히 전해진 겁니다. 잠깐만 하고 바로 그쪽으로 갔어요. 건너편에 큰 트럭이 세워진 탓에 어떤 상황인지 보이지 않았지만 가던 발걸음을 돌려 단숨에 길을 건넜다는 남학생. 그곳에서 쓰러진 여성을 발견했는데 채원양이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남성은 빨리 119에 신고를 해달라며 재촉했고 남학생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던 그 순간 남성은 숨겨둔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손과 목을 찔려 큰 부상을 입었다는 남학생.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차를 타고 곧장 현장을 떠났고 피를 흘리며 길가에 쓰러져 있던 채원양은 행인의 신고로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의식 자발 후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경부 자상 압박을 하고 왔는데 상당히 많이 출혈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목과 옆구리 부분을 심하게 찔려 출혈량이 상당했고 이미 소생 가능성은 희박했던 상황. 자발 순환이 회복되지 않아서 1시 31분에 소생술을 종료하고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딸이 집에 돌아오기만 기다렸던 부모님에게 전해진 청천벽력 같은 비보. 믿기지 않는 건 부검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흉기로 목과 가슴, 얼굴 등에 9차례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다발성 경부 자창으로 사망한 피해자. 경동맥이 절단될 정도로 목을 깊게 찔렸고 이미 치명상이 여러 번 가해진 상태였지만 폐를 찌를 만큼 강한 공격이 흉부에도 이어진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광주 도심 거리에서 모르는 여고생을 살해한 23살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로 근무하는 아버지를 보며 중고등학교 내내 장래 희망이 경찰이었다는 장윤기. 조용하고 성실히 생활해왔다는 장 씨는 어쩌다 잔혹한 살인마로 얼굴을 드러낸 걸까? 블랙박스 속 장윤기의 행적을 면밀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트럭 뒤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장윤기. 이후 차에서 내려 몸을 숨긴 것으로 보입니다. 채원양이 차량을 지나칠 즈음 뒤에서 나타난 장윤기는 마치 사냥감을 습격하듯 빠르게 채원양 뒤에 다가섭니다. 뒤쪽에서 목을 감은 뒤 채원양을 제압하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는 듯한 모습. 얼마 후 두 사람의 모습이 화면 밖으로 사라지고 전방의 블랙박스에는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학생이 보입니다. 이내 사각지대에서 장윤기에게 공격을 당한 듯한 남학생. 흉기에 찔린 남학생이 간신히 현장을 떠난 뒤 장윤기도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으로 향하더니 도주합니다. 140초. 2분 남짓한 시간 동안 이루어진 끔찍한 참극. 여고생을 살해한 이유가 뭔가요? 자살하기 전에 뭐라도 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피해자가 여성 신분인 것도 몰랐고 고등학생인 것도 몰랐습니다. 피해자의 성별도 나이도 전혀 모른 채 막무가내로 공격한 거라는 장윤기의 주장은 사실일까? 이 학생을 15분 정도 미행을 하거든요. 그냥 미행을 하는 게 아니라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쪽으로 오는지 보자라는 걸 몇 번 해요. 그래서 일부러 유턴도 2번 합니다. 그의 행적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장윤기는 사건이 벌어지기 약 30시간 전인 5월 3일 오후 5시경 대형 상점에서 칼 2점을 구매하고 ATM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걸로 확인됩니다. 이후 집에 들러 드라이기, 샴푸, 면도기 등을 가방에 챙겨 나왔고 뭔가를 결심한 듯 차를 타고 동네를 배회하기 시작한 걸로 보이는 장윤기. 그는 무엇을 계획했던 걸까? 취재 결과 칼을 구매한 이후인 5월 3일 오후 8시경 인근 지구대에 장윤기와 관련된 신고 접수가 한 건 있었습니다. 8시 약간 되기 전에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한국 남자가 쫓아오는 것 같다.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이 평소 알고 지냈던 장 씨에 대해 스토킹 의심 신고를 했던 겁니다. 수년 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와 정착했다는 20대 여성 린 씨. 2024년쯤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장윤기와 알게 됐다고 합니다. 윤기가 거기서 이제 계속 히링남처럼 진짜 붙어서 계속 여기도 쫄쫄쫄 따라다니고 저기 쫄쫄쫄 따라다니고 시간 내가지고 놀러와서 주방에만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2살 연상이었던 린 씨를 좋아했던 걸로 보이는 장윤기. 두 사람은 사건 이틀 전까지 식당에서 함께 근무했고 식당 마감 뒤 각자 집으로 퇴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듯했던 장윤기는 돌연 발걸음을 돌려 린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린 씨 집 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며 동태를 살피다가 린 씨가 어떤 남성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자 인기척을 낸 장윤기. 택배가 온 줄 알고 그녀가 문을 열자 장윤기가 그대로 밀치고 집에 침입했다고 합니다. 너 누구랑 통화해? 보자 이러면서 이제 목을 조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정신 잃었다가 깨니까 그때부터는 뭐 목을 만지고 강제로 이제 뭐 통화를 하고 이제 이런 건데 피해자는 무서우니까 그 다음날 오후 4시에 출근을 하는데 4시까지 같이 있었어요. 아이를 낳자며 성폭행을 하고 휴대폰을 빼앗은 뒤 린 씨를 나가지 못하게 내내 감시했다는 장윤기. 린 씨는 공포 속에 13시간가량 감금되어 있다. 오후 출근 시간이 되어서야 장 씨와 함께 집을 나설 수 있었는데 이때 장윤기는 엄마에게 문자를 하나 발송한 걸로 확인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 여성과 단란한 가정을 꿈꾸고 있던 걸까? 하지만 식당에 도착한 린 씨는 사장에게 몰래 문자를 보내 간밤에 장 씨와 있었던 일을 알리고 식당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린 씨는 황급히 다른 지역으로 떠날 준비를 했고 이때 집 근처에 나타난 장윤기의 차를 발견해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다행히 장윤기의 눈을 피해 집을 떠났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린 씨를 계속 찾아다녔던 장윤기. 스토킹을 멈추라는 경찰의 경고 메시지가 전송됐지만 사용하던 휴대폰에 유심 칩을 빼고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이후 집에 있던 공기계를 들고 와 차량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장윤기. 애초에 그가 칼을 구매하고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던 계획은 베트남 피해 여성과 몹시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스토킹했던 그 여성을 살해하려는 치밀한 계획하에 움직인 거고요. 처음 보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정도의 오버킬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타겟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대체할 다른 사람을 찾아서 지금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전위된 공격성의 예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흘간의 조사로 장윤기 계획 범죄가 드러났고 경찰은 살인죄로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이후 장윤기의 죄명을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장윤기의 살인에 강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본인은 자살할 생각이었다. 자살을 하기 전에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았다. 장윤기가 경찰에서 했던 진술이 저는 거짓으로 판단을 했어요. 직장 동료 피해자에 대한 그 성범죄를 할 당시에 뒤에서 이제 목을 이렇게 조르는 그 부분이 그 피해자 여고생에 대한 그 방법이 같았고, 그리고 차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블랙박스에 명확히 확인이 되고. 목을 졸라서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조르기를 통해서 쓰러뜨리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흉기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차 쪽으로 끌고 간 것은 아닙니다. 수사검사가 장윤기의 이러한 진술을 의심한 이유는 뭘까? 경찰에서 주거지 수색 중에 발견했던 리얼돌에 훼손된 양태가 성범죄의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주요 증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장윤기가 범행 당일 긴급 체포된 후 그가 거주하던 원룸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이때 장윤기 집에서 발견된 뜻밖의 물건은 바로 리얼돌이었습니다. 실제 여성의 모습과 흡사한 형태로 제작된 성인용품.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만큼 소지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지만 장윤기의 리얼돌에는 어딘가 끔찍한 점이 있었다는 수사검사. 목 부분이 칼로 심하게 훼손돼 있었고
둘 다 가슴 부분이 도련해진 상태였습니다. 사용해보니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폐기하려고 했다. 버리려고 하는데 이제 워낙 크니 분해를 하려고 했는데 분해가 잘 안 돼서 그냥 화장실에 갖다 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그의 충격적인 행적은 연이어 드러났습니다. 장윤기가 도주 당시 사용한 공기계 휴대폰을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장윤기가 인근 아동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어린 여자아이들의 허벅지와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것들이었습니다. 본인의 약간 목표 같은 걸 적은 메모장이 또 발견이 됐는데요. 직장 동료 여성도 들어있었고 심지어 나이가 매우 어린 미성년자인 학생도 있었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뭐를 하는 게 목표 이런 식으로 성적인 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장윤기가 삐뚤어진 성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인 리얼돌. 그런데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였던 리얼돌은 어떤 일인지 압수물로 확보되지 않고 폐기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또 흉악범을 하니까 어떤 또 여러 가지 내가 상상하는 거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쩐가 엄청 궁금하다 그랬더니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가 전화 왔더라고. 다 치우고 간다고 그런 식으로 왔더라고. 부모님이 약속 뺐다니까요. 부모님이 생각보다 빨리 오셨어요.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 리얼돌을 치웠다는 장윤기의 아버지. 아버지가 쉬었는데 계속 나가서 잡았어. 경찰로서, 아버지로서 그의 대처는 적절했던 걸까? 그런데 범행 후 장윤기의 휴대폰 검색 내역에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는 수사검사. 공기계의 그 셀프 세탁방에 와이파이를 잡아서 검색을 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그때 검색했던 그 검색어들이 공기계, 경찰 위치 추적, 둔기, 목치면 기절. 장윤기가 검색한 기절놀이라는 키워드는 대체 뭘까? 사람을 의식을 잃은 채로 살려두는 이런 행동이 기절놀이의 핵심이거든요. 장윤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칼을 소지하고 있고 또 피해자의 뒤에서 지금 쫓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칼로 피해자를 공격하지 않고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는 이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다른 범죄자는 뚜렷한 특성이 보인다. 성적인 목적이 뜻대로 되지 않자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걸까? 이 베트남 여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성에 대한 환상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근데 그 여성이 자신을 이제 거부했기 때문에 좌절감과 분노가 굉장히 높아져가는 과정에 이 여고생 피해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이 장윤기의 공격적인 충동은 굉장히 성적인 욕구하고 결합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다. 베트남 여성 린 씨를 30시간가량 찾아다니다 찾지 못한 분노가 가득 찬 상태에서 다른 범행 상대를 골라 15분간 미행까지 했던 장윤기. 검거되긴 했지만 범행 후 장윤기의 태도로 봐 그에게 여전한 위험이 읽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검거된 이후에 그 기자들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러운 표정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화가 나 있고 이걸 해소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여전히 그 첫 번째 피해자 베트남 여성을 계속 노리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달 2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장윤기는 강간 의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자신의 유불리, 영상의 내용을 확인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점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곱씹어 보고 그에 따라서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저로서는 이제 그건 비난받아 마땅하다. 개선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입장입니다. 공판 전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모든 죗값을 받을 준비가 됐고 이제는 삶의 희망이 생겼다며 자격증도 따고 싶다고 밝힌 장윤기. 우리 딸은 제 꿈이 사라졌는데 그 가해자는 거기서 자격증을 딴다고 참 전해 들었을 때 뭐지? 이 사회에 다시 나올 생각이 있는 애네? 응? 있는 가해자네? 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참. 가해자 절대 이 사회에 나오면 안 돼요.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이 생에서는 지킬 수 없게 된 약속들만 남은 가족들의 한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